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이슈가 가득합니다. 오늘 지금 2시 구간 넘어가면서 속보가 나와서 이에 따른 시장 영향 그리고 이슈 파악한 후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품목을 허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직후에 상승폭이 확인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인데요. 5에서 6%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이 코로나와 연관된 종목들의 흐름이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코멘트 오늘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나온 속보긴 한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질문을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 따른 재료의 무게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지금도 코로나 이슈를 끌고 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으로는 늦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도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이미 이제 다른 백신들로 또 1차, 2차, 3차 그 이상까지도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 자체가 시세를 엄청 끌어올리기에는 좀 사실 부담스러운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번에 이 발생된 이 이슈가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기게 됐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만약에 전염병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고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또 치료 그 이제 부분에서 포기한 또 셀트리온 맞아요. 같이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네, 그쪽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치료제를 포기한 이유 자체가 그 관련된 부분을 포기한 이유가 이미 시장성에 대한 좀 결여.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 피크를 찍고 이제 좀 종료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처리를 하고 오히려 이제 오리지널 신약이라든지 이런 품목 개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는 방향에서 사실은 오히려 그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승인이 났다라고 봐셔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단 유의미한 영향력은 있다. 그리고 국내 1호라는 이 이벤트는 앞으로의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라든지 추가적인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항상 기존에 있던 백신에서 그걸 끌어와서 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국내 토종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후발에서는 충분히 나중에는 좀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코로나 지금 수치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대외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늘 지금 저항으로 위에 있는 이 라인이 지지로 올라서는지 좀 기술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코로나와 연관된 종목은 들어가면 좋을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뉴스에 쭉 올랐다가 지금은 4%대 좀 라인이 아슬아슬해서 좀 기준점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은 만약에 오늘 일단 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하락을 하다가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하락권에서 조금 약간의 단기 박스권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적인 돌림 현상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약하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보다도 소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 단기 이평선들 아래로 아예 내려가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좀 맞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확진 20일 만에 또다시 10,000명이 넘어서 그 재유행에 대한 경계도 지금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묵은 이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뉴스를 소화를 해봤고요. 좀 굵직굵직하게 이슈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꾸려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비해서 조금은 숨 돌릴 수 있는 시장이지만 악재가 꽝꽝 터지고 불안한 구간이기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승세, 이에 따른 안도감을 가져가기에는 이제는 끝났다. 조금은 이제는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지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흔들리는 모습에 대한 판단 먼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지수가 이거래일 연달아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드디어 이제 바닥이 나왔나라는 좀 심리가 강해졌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을
짓눌렀던 이제 큰 거시적인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이제 화폐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좀 흔들림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자재 쇼티지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화폐 가치를 계속적으로 하락을 시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화폐 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양적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 화폐 가치를 굉장히 좀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흐름들에서 이제 약세에 영향을 주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원자재 쇼티지에 대한 흐름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물가가 이제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 어느 하나라도 좀 가시화가 돼야 이런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금리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식을 이제 빌려서 하고 다시 청산하고 나갈 때 환율에 대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 자체가 계속적인 환차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뭐 금융위기라든지 좀 특정한 정말 이 이벤트성 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근처에 거의 있지는 않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그 부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도 이제 수급적인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를 추적하는 기관에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자금 유출까지 나오면서 오늘장 같이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이런 뭐 디폴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런 우려들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하나라도 조금 끊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7월 금통일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7월 FOMC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스텝을 하더라도 이미 한미 금리 역전차가 0.25%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보게 됐을 때 채권 시장에 더 많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 시장 자체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는 않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 자본 이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차가 발생이 되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강한 기조들이 유지가 되게 되면 이런 금리 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또 이 또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형주들은 네네. 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온 이후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조금만 좁혀볼게요. 가장 분기점으로 저희는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다음 달 초반에 있는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금통위, 뭐 ECB 쪽에서의 행동, 뭐 FOMC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 재료를 보시는 건 어떤 걸까요? 일단 뭐 종합적이겠지만.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물가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는데 결국에는 물가에 어느 정도 이런 기점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에 따라서 이제 FOMC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결정들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금리 상승들을 좀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결정짓는 주 요인은 결국에 화폐 가치고 그 화폐 가치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꼭지를 일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피크가 나왔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매파적인 기조들이 좀 비두기파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우려와 더불어서 대형주의 악재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냉각된 상태인데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봤으니까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싱싱 달린다라는 헤드라인을 저희가 많이 달았다가 오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좀 해석이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디젤 게이트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무게 있는 악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흐름이 디젤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악재의 무게를 조금 더 얇게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디젤에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를 조금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과거에 디젤 게이트가 열렸을 때 2015년 때죠. 그때 이제 배상 금액이 153억 달러였거든요. 그때는 46만 대. 와, 엄청난 규모네요. 네, 엄청난 규모고 이번에 이제 20만 대가 좀 넘는 네네. 규모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 계산을 하는 게 맞지는 않겠지만 절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배상 금액이 굉장히 좀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부담감이 당연히 되겠죠. 리콜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동차 섹터는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이런 이벤트가 일단은 정확하게 가시화가 돼서 네.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하고 사실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건 또 앞서서 이제 시장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와 좀 연관이 되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상승장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여전히 하락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제 자동차주가 좀 좋았던 거는 P와 Q가 굉장히 좀 P가 특히나 견조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나오더라도 P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Q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익성이 잘 나왔는데 지금 이 만약에 디젤 게이트처럼 만약에 손해배상 금액이 나오고 단발성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인 단발성이긴 하지만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도 해당 기업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적어도 17% 뭐 20% 이렇게 빠졌었는데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단발성이지만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배상 쪽으로 갈지 안 갈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해당 부분이 일단 오픈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 짧게만 질문을 드린다면 만약에 자동차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무언가 결론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이전에 싱싱 달린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을 지금 자리에서는 해야 될까요? 액션 필요한가요? 사실 이제 과거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에 조절을 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좀 하락을 많이 했을 때 반등이 나올 때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비중이라도 일단 좀 조정하셔가지고 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다시 이슈가 악재가 해소가 되고 만약에 소송이나 이런 이 배상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또 주가가 다시 또 되돌림이 그렇죠. 빠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때 재접근 하더라도 물론 약간의 그런 이 손실차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악재로 정말 반영이 되고 이제 이 배상금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더 강하게 폭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비중 축소를 일단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주의 카테고리가 좀 큽니다. 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제히 떨어지다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오니까 뭐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서서히 좀 올라오는 섹터가 많더라고요. 오늘 양봉이 그려진다고 한다면 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가도 되는 자리일까요? 사실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단 라인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배상이라든지 이런 악재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또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현대기아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하방 압력은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셨던 자동차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가 봤고요. 자, 세 번째도 많이 궁금하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형 호재다라고 일제히 환호했는데요.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다가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걸 재검토하겠다라고 의사가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단은 아니고 재검토긴 한데요.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불안합니다. 어떤 대응이 지금은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이 이슈로 조금 하방이 나오면 네. 2차 전지는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소재 일제에 떨어지는 구간에 모두 동일한 시각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일단 소재 쪽을 조금 더 좀 치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재검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금액 자체가 이제 2조 대 중반까지
가까이까지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검토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부지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지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 한다라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약간의 당연히 이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커지면 당연히 검토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기조가 지금 끝날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높아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불확실성이 생긴 거는 맞지만 일단 부지라든지 이런 확보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검토가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리콜이라는 단발성 악재가 있는 상황이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는 뭐 바뀔 수 없는 트렌드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EU 쪽에서도 35년에 완전한 이제 전환을 좀 선언을 했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30년을 기점으로 이 전기차의 전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환경이라든지 이제 탄소 부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발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증설이나 이런 기대감으로 반영됐었던 주가가 빠지는 것일 뿐, 네. 만약에 이게 다시 재개가 되는 부분으로 검토 이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분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용이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과 정지 버튼이 다르다라는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환경이라는 이 키워드는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상황. 여러 가지 트렌드가 맞물린 과정에서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난다. LNG선 수요. 그래서 조선주가 요즘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신재생에너지까지 뭐 더 넓게 본다면 중동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건설까지 너무 많은 범위에 있어서 이 고유가 트렌드로 잡는다면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는 어딜 봐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네. 이 자리에서 포트에 관련된 종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관심 있게 볼 쪽이 있을까요?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역시 가장 신재생. 네, 먼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네네. 일단은 풍력 쪽도 이번에 EU에서 또 발표를 했죠. 맞아요. 이제 이 설치량이라든지 이런 확대 기조가 있고, 태양광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설치량이 올해만 하더라도 30% 이상 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요인이 결국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좀 높아지는 부분인데, 일단 태양광 쪽은 좀 이 산업 사이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좀 반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유럽 쪽에서 이 해상 풍력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리적인 위치상 이런 바람의 강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확대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 이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 주도 하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일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뭐 모두 다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좀 중장기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타 다른 쪽과 대비했을 때 최근에 주가의 좀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워낙 바이든 정권이 들어올 때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치 에너지상 가격적인 매력도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시선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풍력, 태양광 여기까지인가요? 아니면 뭐 수소, 더 가서는 원전까지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시세가 나온 쪽에서의 부담이 있다면 수소 쪽을 보는 아이디어는 어떠신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전까지는 같이 보고 있고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또 주요 정책주로 될 수도 있고 저는 정책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서 단점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후 변화라든지 특정한 요건이 맞지 않으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구름이 계속 낀다거나.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죠. 물론 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뭐 탄소가 배출되는 부분에서는 원전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태양광과 풍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나오기 때문에 원전까지는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는 조금 더 이제 뒤로 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충전소라든지 네네.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아무래도 안정성 부분에서 보다 더 조금 제한성이 있고,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인프라가 다
편안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조금 더 이제 이벤트가 나왔을 때 단발성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보신다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그래도 많이 좁혀주셨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상태를 되찾았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를 어느 정도 강도로 믿어야 되는지는 물음표지만 그래도 중국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쪽은 화장품주입니다. 매력도가 단기적으로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지 외국인은 살짝 들어온 듯한데 이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해석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중국 소비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로 코로나에 대한 정책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분 봉쇄도 계속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제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또 언제든지 빠르게 또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수가 발생이 돼도 또 부분 재봉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들은 빠르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달아 좀 주가의 상승이 맞아요.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전에 이제 횡보했었던 라인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영은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화장품 섹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화장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매력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제한이라든지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봉쇄가 풀리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K뷰티로 오는지에 대한 좀 물음표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워낙 좀 실적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재봉쇄가 나오면 또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어느 정도 그 이전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소비주들은 좀 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5가지 이슈 그리고 속보까지 처리를 같이 해봤는데요. 자, 이제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힘든 장이지만 저희 솔루션 찾아주시죠. 원픽 골라주신다면요. 네, 원픽은 이제 에너지대랑 관련주에서 OCI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괜찮다. 네,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고요. 폴리실리콘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치킨 게임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고요. 그 기간이 오기 전에도 사실 기술력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났었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웨이퍼를 활용해서 이 웨이퍼에 활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수요가 굉장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이런 수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구르 지역이라든지 특히나 미국 쪽에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런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막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반사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분명 중국 쪽이 태양광 산업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치킨 게임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중국 기업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 생존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산 캐파라든지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설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외의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OCI 기업은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1분기 실적도 좀 유의미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폴리실리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워낙 사업단에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에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14만 원 선 위에서 지금도 움직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일단은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후에 일정한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쳤고요. 그에 따라서 좀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승 탄력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만 5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5만 2천 원, 2차 목표가는 전고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나 놀림목에서 공략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